안녕하십니까. SF소설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곽재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이상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싶은 이야기들 3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나라 고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나라 고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이야기네 라고 넘어가는 거를 한 발짝 넘어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까보면서 맛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파헤쳐서 즐길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서술한 역사책이죠. 그죠? 그 이야기 중에 신라의 역사를 설명한 대목에서 신라가 거의 한 망할 때쯤 된 부분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려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고려의 탄생과 밀접한 인물인 궁예, 궁예의 일대기를 서술한 궁예열전에 보면 서기 918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통에, 딴 설명 없이 그냥 시장통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당시에 궁예가 수도로 삼고 있던 철원의 어떤 시장통이었을 것 같아요. 철원에 시장의 거리에, 시장 거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북적북적하는 그런 느낌이 도는 그런 곳이었겠죠.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등치가 좀 컸대요. 키가 훤칠하고 덩치가 컸대. 지금이야 뭐 덩치가 큰 사람이겠거니 그러고 넘어가는데, 옛날 이야기 속에서 덩치가 크다, 키가 크다, 장신이다 이런 말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되게 좀 쉽게 나타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옛날에 무슨 장군들 보면 키가 몇 미터였네 이런 식으로 막 과장된 묘사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훤칠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크니까 대단한 사람, 그런 느낌을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등치가 큰 사람이 힘 셌다, 그래서 무슨 차력쇼 같은 거 시장통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가 좀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이 사람의 옷차림이 왠지 옛날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뭔가 과거의 복장, 그리고 머리는 뭔가 허옇게 약간 노인 같은 느낌. 말하자면 이제 도사 같은 약간 뭔가 그런 분위기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거울을 들고 있었대요. 마법의 거울을. 거울이 되게 신기해 보였대.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좀 술렁술렁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중국 당나라를 왕래하던 상인 중에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창근. 창근이 아저씨가 저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비범한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저 거울을 내가 수집을 해놔야지. 저 거울 자체도 좋아 보이거니와 뭔가 희소 가치가 생기면 한몫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될지도 모른다. 투자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겠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거울을 삽니다. 그 신비로운 인물로부터. 거울을 사가지고 내 이 거울을 잘 산 건가 못 산 건가, 그 도사 아저씨 분위기에 홀려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거 괜히 산 거 아닌가, 집에 거울 많은데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근데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울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비로운 예언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임금이 아들을 진마에 내려보내니 이런 식으로 막 예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거울을 나라에 바칩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의 높은 학자, 임금님 이런 분들이 이 거울을 보시고 이거 뭔가 나라의 운명을 예언해주는 아주 중대한 예언이나 아주 심각한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옛날 거울에 적혀있는 도참, 예언, 비밀 기록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 이야기, 요 기록을 고경참이라고 부릅니다. 옛고자에 거울경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고경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학자들이 읽어보니까 첫 부분이래요. 첫 부분만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늘의 임금이 아들을 진마에 내려보내니 먼저 닭을 잡고 나중에는 오리를 움켜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당시에 궁예에 뛰어난 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합니다. 진마라는 말은 진짜가 별이라는 뜻의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말은 말맞자니까 진마라고 하면 별의 말, 스타호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우주를 헤치고 다니는 말이나 진짜 잘 달리는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말을 진마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말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 보냈다라는 말은 하늘의 뜻으로 숙명으로 어떤 운명을 내려줬다라는 말이고, 진마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스타호스 별의 말이 되지만 그것은 딴 뜻으로 보면 옛날에 한반도에 아주 먼 옛날에 삼한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진한, 마한, 변한 세 개의 나라가 있어서 그걸 삼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진한, 마한, 변한 중에 변한은 좀 작으니까 남겨놓고 중요한 큰 세력 두 개를 진한, 마한, 진마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진마라는 말은 단순히 스타호스 별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뜻이다. 한반도의 나라들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닭을 잡고 그 다음에 오리를 움켜쥔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닭은 한자로 개라고 쓰죠, 그죠? 근데 신라 사람들이 신라의 별칭 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별칭으로 계림이라는 말을 굉장히 애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울이라는 말도 쓰지만 별명처럼 한양이나 한성 이런 말도 쓰고, 뭐 그냥 수도라는 의미로 수도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죠? 네. 계림이라고 하면 달개 숲이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신라 사람들이 달개 숲, 계림이라는 말을 신라라는 의미로 많이 썼기 때문에 닭을 잡는다라는 말은 신라를 무너뜨린다, 신라를 차지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오리를 움켜쥔다, 오리는 한자로 압자라고 씁니다. 오리 압자가 나타내는 거는 뭐겠어요? 압록강이라고 본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한반도를 차지하는데 신라의 땅을 다 차지를 한 다음에 북쪽으로 땅을 넓혀가지고 압록강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철원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지금의 임금님, 궁예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근거지가 개성이었던 왕건이, 궁예에 부하였던 왕건이 더 우세해진다라는 뜻으로 해독을 해내요. 근데 궁예가 당시에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임금으로 유명을 했죠. 이걸 다 해석을 한 학자들이 이거를 그대로 궁예한테 말을 했다가는 우리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궁예한테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자. 학자들이 다 맹세를 하고 대략적으로 뭔가 예언이 있는데 한반도가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서 통일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금님. 그냥 임금님에 바칩니다. 궁예가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보고 이거 신기한데 멋진데 예언도 있어. 이건 뭐 내가 사실은 한반도를 차지한다는 이런 얘기 아닐까? 말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궁예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궁예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도대체 이거를 팔아넘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런 유언비어를, 이런 소문을, 이런 예언을 퍼뜨리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풀어서 그 신비로운 도사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추적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추적의 추적을 거듭해가지고 가봤더니 발삽사라는 절에 도착해요. 발삽사라는 절에 도착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이 간 곳으로 추정되는 절의 건물에 불상이 하나 서 있는데 치성광열애의 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치성광열애라는 거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불상이자 하늘의 별들을 상징하는 불상이에요. 그래서 이 불상 주위로 하늘의 다른 여러 가지 별들이나 행성에 관한 그런 조그만한 부하 불상들이 막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려사에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치성광열애의 옆에 있는 불상들 중에 뭐 하늘의 여러 가지 별과 행성들을 나타내는 불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성을 나타내는 불상의 모양이 그 시장통에서 봤던 도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토성불상이. 거의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토성불상이 한 손에 거울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구나. 암시하는 바는 뭡니까? 토성의 신령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던 거울을 나눠주면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반도를 그때 당시에 태조 왕건이 통일을 해가지고 고려 시대가 쭉 이어지죠, 그죠? 고려의 임금님들은 그리고 또 고려의 사람들은 고려를 수호해주는 행성은 토성이다. 고려의 왕을 지켜주는 행성은 토성이다. 이런 생각을 밤하늘을 보면서 했을 것이다. 라는 신화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진짜 토성은 어떤 곳일까요? 토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그만한 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딸려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토성이 좀 큰데 지구는 지구를 도는 위성, 조그만한 그런 돌덩어리가 달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지구는 달만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화성은 그런 게 2개가 있습니다. 포보스, 다이모스라고 해가지고 한 2개 정도의 돌덩어리가, 작은 돌덩어리가 화성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근데 토성은 수십 개의 그런 작은 돌덩어리들이 토성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꽤 큰 것도 있어요. 뭐 지구에 닮아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상당히 꽤 큰 터전이 꽤 넓은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 그런 게 토성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던 토성의 위성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엔켈라두스라는 토성의 위성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위성이에요. 근데 이 위성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알베도라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알베도가 무슨 수치냐면 반사를 잘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빛이 오면 반사를 잘해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잘 나요. 거울처럼. 완전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계에 있는 거의 모든 이런 돌덩어리나 뭐 이런 행성 이런 것 중에 거의 가장 반사를 잘하는 게 엔켈라두스인데 하필 그게 토성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성이 마치 거울을 들고 있는 것처럼. 아, 이거 공교롭죠. 더 공교로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럼 잘 맞아 떨어졌네. 뭐 여러 행성 중에 하나 찍었는데 금성 안 하고 토성 하길 잘했네. 이러면 넘어갈 수 있죠. 2005년에 토성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우주 탐사선 카시니호가 토성 근처에 와가지고 엔켈라두스 이런 것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엔켈라두스가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도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빙판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얼음판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근데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엔켈라두스에서. 이게 뭔가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해봤더니 김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김이. 얼음덩어리에서 왜 김이 솟구치지 싶어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력하게 나온 설이 뭐냐면 엔켈라두스 밑에서는 화산, 용암 이런 게 어느 정도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은 얼음덩어리로 뒤덮여 있지만 가끔씩은 푸식푸식하면서 그 얼음물이 녹아나가지고 끌어올라가지고 김이 추스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얼음 밑에는 녹은 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펼쳐져 있고 화산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토성은 추운 곳이지만 열기가 있는 따끈한 물이, 열대지방 같은 그런 물이 펼쳐져 있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는 화산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지르고 있느냐? 생명체가 만약에 엔켈라두스의 얼음판 밑에 있는 그 물에서 살고 있다면 먹을 거는 상당히 충분할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엔켈라두스의 이 반짝반짝한 표면하고 고려시대 사람들이, 신라 말기의 사람들이 믿었던 토성에 관한 신화하고 교묘하게 거울이라는 것에서 연결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고려를 수호하는 행성이 토성이었다면 조선을 수호하는 행성은 무엇이었을까요? 1674년에 남구만이라는 사람이 쓴 함흥십경도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벼슬을 얻었느냐? 지금의 함경도 일대를 다스리는 그런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온 김에 평소에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고장에 대해서 뭔가 좀 알리는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함흥 지역에 잘 알려진 명물 10가지를 그림으로 멋있게 그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함흥십경도기죠. 함흥십경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린 사연에 대한 글을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제성단이라는 것이 함흥의 명물로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조선의 수호행성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조선을 세운 사람 태조, 조선 태조 이성계죠, 그죠? 이성계가 함흥에서 소시정에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함흥을 근거지로 점점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 어디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특이한 풍습을 갖고 있었느냐? 금성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갖고 있었대요. 옛날 말로는 금성을 태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단을 꾸며놓고 약간 금성의 신전 뭐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태백성 금성에게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제사를 태백제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남구만의 시대인 1674년에는 이것이 연례형사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정조 시대에, 그러니까 18세기의 기록에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록을 보면 제사를 주로 단오에, 음력 5월 5일이죠. 그때 지낸다라고 되어 있었고, 제사를 상당히 크게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낮에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좀 엄숙하게 무슨 깃발이라든가 우산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 엄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창 이런 거 들고 사람들이 엄숙하게 행진을 하는 퍼레이드를 낮에는 쭉 하고요. 밤에 별 행성은 밤에 뜨니까 밤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가 얼마나 성대했던지 이 제사에 곁들여서 치러지는 다른 부대 제사도 한 2종류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엄숙한 행사로, 혹은 뭐 정확한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큰 잔치처럼, 큰 축제처럼 그렇게 행사가 치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함흥 지역에서 여름맞이 대축제라는 느낌으로 금성에게, 금성의 신전에서 그런 식의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추정인데, 왜 하필 태조 이성계가 다른 여러 행성들 중에서 금성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겠느냐. 옛날에 태백성이라고 불렀지만 그때 당시에도 금성을 금성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금성의 금, 성은 별성자고 금은 무슨 글자입니까? 쇠금자예요, 쇠금자. 옛날 사람들은 행성들마다 그 행성이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성은 물, 화성은 불, 금성은 쇠, 토성은 흙, 목성은 나무,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성계가 싸울 때마다 나는 이게 운이 좋아야 되는데, 칼 뽑을 때마다 난 쇠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자. 화살 쏠 때마다 화살 촉 보면서 난 쇠운이 좋아야 되는데, 적의 칼날이 낮아질 때마다 쇠가 나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행성들 중에 특별히 금성에게 태조 이성계는 기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태조 이성계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전부터 이런 풍습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아주 크게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정조 시대까지는 이 행사를 꾸준히 꼬박꼬박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조선 시대 내내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행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약간 또 좀 무리수를 더 볼게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지고, 금성은 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행성입니다. 지구에서 이제 제일 가깝고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지구보다 화성이 훨씬 춥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는 태양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금성이 지구보다 더 뜨겁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구에서 화성을 가는 것보다 지구에서 금성을 가는 게 가까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성도 지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금성이 얼마나 뜨거울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따져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금성이 덥기는 더운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덥지는 않다. 추운 지역은 그냥 좀 따끈한 정도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구의 아주 열대지방 같은 그런 정도고 제일 더운 지역은 진짜 정말 덥다. 요 정도 계산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로 금성은 지구의 열대 정글 같은 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행성일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중반에 나온 SF 소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SF 영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금성에 우주선 타고 가면 금성에 막 정글이 우거져 있고 막 이상한 막 괴물들 공룡 같은 것들 막 이런 게 살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잡지 표지처럼 금성에 무슨 괴물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거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미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금성에 많이 날아가는 게 좋게 되면 약간 날씨 좋은데 털을 잘 잡으면 지구의 이런 열대 휴양지 같은 그런 걸 금성에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조금 더 정밀하게 금성을 탐사를 해보니까 금성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성이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금성이 섭씨 한 400도 정도, 섭씨 400도면 잘 녹는 금속이 지글지글 하면서 녹아내릴 정도의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뜨거운 곳이에요. 이런 데서는 웬만한 생명체, 아니 거의 어떤 생명체도 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온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온실 효과, 온실 기체 때문에. 금성이 그냥 지구하고 똑같은 정도의 공기만 있었으면 정말로 그렇게 열대지방 정도였을 텐데 금성에는 공기가 굉장히 짙고 그 짙은 공기 성분에 온실 기체가 많아요.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웠는데 계속 뜨거워지고 엄청 더워져가지고 지금은 섭씨 400도에 지옥 같은 행성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2020년 9월에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전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금성을 잘 연구하던 학자들이 금성의 구름층에서 인화수소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해가지고 한바탕 과학계에서 술렁술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화수소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었는데 인화수소라는 물질은 생명체가 활동을 할 때 많이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특히 세균 같은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성이 너무 뜨거워서 웬만한 생명체는 살 수 없지만 금성의 바깥쪽에 금성의 구름 위에 높은 곳에 하늘을 떠다니는 작은 세균 같은 그런 미생물들은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운 금성, 과학적으로 탐사할 가치도 많은 금성이라는 곳이 이성계 조선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깊다. 지역의 축제였던 시절도 있다라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해보면 좀 진지하게 재밌게 곱씹어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름은 꽤 많이 들어보신 작가일 거예요. 조선 후기에 최고의 작가로 이름난 연암 박지원 선생, 열하일기라는 기행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죠. 이 열하일기의 내용 속에 보면 이제 막 양반전 이런 거 막 들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소설도 유명하죠. 허생전 이런 거. 그 작가 박지원 선생이 제일 유명한 작품 열하일기인데 중국에 친척 형님이 사신으로 가는데 따라갔다가 돌아오면서 중국 이곳저곳을 여행한 그 감상을 세세하게 적어놓은 여행기입니다. 그 중에 보면 곡정필담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곡정이라는 거는 중국의 어떤 학자의 호입니다. 이분이 본명이 왕민홍가 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하고 중국어는 박지원이 잘 못하는데 한문은 잘 아니까 한문으로 서로 글로 써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곡정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보면 진지한 학술적인 토론도 서로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한 잡담한 것도 다 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잡담한 것도 요즘 보면 재밌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잖아요. 쌀밥을. 중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쌀밥 잘 안 떠먹습니다. 젓가락으로 그냥 밥도 다 집어먹어요. 일본 사람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박지원이 중국에 여행 간 게 18세기인데 지금으로부터 200 몇십 년 전인데 그때 박지원이 그 중국 사람이 밥을 사줘가지고 밥을 대접을 해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걸로 숟가락처럼 생긴 걸로 있어가지고 막 불편하게 밥을 막 떠먹고 있으니까
이 곡정 선생이 보고 아니 그거는 국 푸는 국자인데 그걸로 왜 밥을 떠먹고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박지원이 아니 난 숟가락이 없어 이게 숟가락인 줄 알았다라고 하니까 숟가락이 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조선 사람들은 쌀밥 떠먹을 때는 숟가락이라는 걸로 떠먹는다고. 이건 문화가 다르네. 컬처 쇼크네. 막 이러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대목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그냥 잡담 기록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중요한 재밌는 자료죠. 중국에서는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주로 먹고 한국에서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데 그게 200 몇십 년 전에도 그 문화는 그대로였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한식 문화에 대한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기록이다 보니까 달에 관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달에 대해서 뭐 시를 읊고 막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그쪽으로 샜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둘이서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논하기 시작합니다. 달을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달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자기 친구 중에 홍대용이라고 조선의 천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박지원도 좀 주워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되게 멋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달을 보고 있는데 지구가 사실 동그랗다라는 거 너도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느냐. 지구가 동그란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그랗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평평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에 떠 있는 저 동그란 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높이 날아가가지고 달에 도착을 한다면, 달 가까이에 간다면 달도 더 이상 동그랗게 느껴지지 않고 달도 평평하게 펼쳐진 또 하나의 땅처럼 보일 것이고 거기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야말로 오히려 동그랗게 지구의 원래의 모습이 잘 보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지금 보면 이 부분 보면 좀 약간 감탄할 만합니다. 이건 200 몇십 년 전 사람이고 이거 천문학을 하던 사람도 아닌데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대목을 읽어보면 여기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조선시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다음 대목이 뭐냐면 그걸 이제 옆에 있는 곡전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의 그 풍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달이 어떤지 알죠? 뭐 달에서 찍어온 탐사선들이 찍어온 사진, 달에 우진이 가가지고 직접 찍어온 사진들이 있잖아요. 황량한 달 표면의 그런 풍경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박지원 선생은 어쩔 수 없는 조선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달의 풍경을 설명을 하면서 음양오행으로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게 음기와 양기의 조화다 이런 생각을 중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깊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양기가 제일 강한 거, 하늘에서 양기가 가장 거대하고 센 거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양기의 결정체예요. 그죠? 반대로 달은 음기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지원은 뭐라고 추리를 하냐면 달은 정말로 음기가 센 곳이기 때문에 달의 표면은 눈으로 뒤덮여 있고 지구에는 나무가 자라는데 달에는 얼음으로 된 나무 같은 생명체가 자라날 거다라고 음양오행으로 달의 풍경을 설명합니다. 완전 틀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이제 다누리가 달을 탐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누리에 실려 있는 특수 장비 중에 미국에서 공수받아온 섀도우캠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섀도우캠이란 건 무슨 장비냐? 달에서 잘 보이는 밝은 지역 말고 그림자진 어두운 지역만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예요. 이런 카메라를 왜 들고 가느냐? 달에는 공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한번 달아오르면 금방 달아오르고 식으면 금방 식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온도가 막 100도, 200도 쑥쑥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래서 달에 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증발해서 말라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황량한 회색빛 사막 모습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어떤 추정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이 추정에 대한 근거도 인도의 달 탐사선 같은 탐사선이 꽤 조사를 해왔어요. 달에 그늘진 곳 중에 달에는 이렇게 움푹 파인 구덩이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곳 중에 적당한 구덩이는 24시간 365일 그늘이 없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지역은 햇빛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정말 추운 곳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추운 곳이 1000년, 만년, 100만년, 억년 유지되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자세히 보면 그 중에 어떤 곳에는 얼음이 날아가지 않고 얼어붙은 채로
보존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섀도우캠이 날아가다가 달에 그늘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눈 덮인 벌판이 발견되었다, 얼음판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발견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달에서는 금문보다 중요한 발견이에요. 물이 있으면, 얼음이 있으면 그걸 녹여가지고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그걸로 동물이나 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이 H2O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생기죠. 그 산소를 숨도 쉴 수 있고, 수소를 불도 쬐을 수 있고, 그 수소를 우주선에 충전해가지고 우주선 연료로도 쓸 수 있어요. 물만큼 중요한 게 달에 없거든요. 이번에 물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물 주변에, 얼음 주변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다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달에서 살기 시작할 거예요. 얼음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누리가 발견한 최초의 달의 얼음판, 빙판을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상상력을 존중을 해가지고 박지원의 빙판, 연암의 설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봐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과학 이야기가 이렇게 상상력을 곁들여서 덧붙여보면 고전하고 과학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이고, 고전 이런 거는 뭔가 문과인데 과학은 이과잖아.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섞여들면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항상 과학이 상상력을 무너뜨린다. 달에는 옥토끼가 산다는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달은 너무 춥고 덥고 공기도 없어서 토끼는 살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사실은 오늘 들어본 것처럼 과학을 가미를 해보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것 이상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범위를 깨고 더 큰 거를 상상을 해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과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학을 이용해서 옛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이야기 속에 아직도 우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고전 속에 숨어 있어서 그걸 현대에 되살려서 즐겨보면 재밌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